다시 읽는 고사성어 47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우공이산이라는 그런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들어보신 분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공이라는 사람이 산을 옮긴다라는 그런 뜻이죠. 네, 글자하고 스토리를 한번 볼까요? 네, 우자는 조금 복잡합니다. 우공, 이산 이렇게 되죠. 우는 어리석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보면 긴 꼬리 원숭이라는 글자인데 조금 독특하죠. 네, 이 글자 자체로는 뭐 부수자도 아닙니다. 단독으로 또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만 아주 귀한 아주 중요한 글자들을 만드는 글자이므로 이걸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다. 뭔가 어리석다 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이므로 마음심이 들어갔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공이라는 것은 이제 공변되다, 공적인 것이다, 사사로운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 되겠죠. 자, 사사로운 것을 이렇게 배제를 하면 이렇게 공이 되는 것이에요. 사사로운 것을 내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다 생각하면 그것도 이제 좀 공적으로 이렇게 내가 환원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 글자가 사사로울 사입니다. 사사롭다. 우리가 흔히 마늘모라고 하는 부수 이름까지인데 사사롭다. 이것은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든다는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팔은 이렇게 단독으로 쓰이면 여덟이지만 다른 글자하고 합치게 되면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것을 나눈다. 내 것을 나누어서 여러 사람이 가진다. 그거는 이제 좀 공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는 이제 옮긴다는 뜻이에요. 이동한다, 이사한다 할 때 다 쓰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벼화가 돼 있어요. 벼화. 그리고 이것은 많을 다예요. 자, 왜 이것이 옮긴다는 뜻으로 쓰였느냐 하는 것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우선 옮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쉽게 아는 산이라는 산입니다. 자, 우공. 이 글자 그대로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또 뭐 어떤 이름으로 볼 수도 있다. 고사성어이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 할 수 있습니다. 공이라는 것은 공변되라는 뜻도 있지만은 우리가 남자, 좀 학식이 있고, 경륜이 있고, 이렇게 존경할 만한 남자를 공이라고도 합니다. 김공, 이공, 이런 또 벼슬이 높은 사람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공이란 분이 산을 옮겼다. 산을 옮기려고 합니다. 네. 자, 내용을 보면 우공이 산을 옮긴다. 그런 뜻이죠. 네. 이것은 이제 뒤에 보면 쉬면 아시겠지만 무슨 일이든지 쉼 없는 노력을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런 고사성어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열자에 나옵니다. 열자. 자, 춘추 전국시대는 수많은 제자 백가들이 있었죠. 공자, 맹자, 노자, 도자, 장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열자라는 분이 열자. 네. 열자라는 책의 탕문편에 나온다. 자, 여기에 보면 사람 이름입니다. 열자. 근데 열자가 쓴 책이라는 것은 또 책 이름도 되기도 합니다. 책 이름도 되고 사람 이름도 된다. 예를 들어서 맹자가 쓴 책은 책 이름이 맹자입니다. 그렇죠? 손자가 쓴 책은 책 이름이 손자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데 열자가 쓴 열자라는 책에 나온다. 탕문편이라는 것은 탕은 탕임금. 네, 중국의 고대 탕임금이 있었죠. 탕임금이 하극이라는 사람 또는 하혁이라고도 하기도 하는 모양인데 그 사람에게 이제 묻는 것이다. 이런데 여기에 나온다. 자, 이 고사성어에는 두 사람의 이제 사람이 나오는데 우공이라는 사람, 주인공이 되는 우공이라는 사람과 그 친한 친구가 지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어리석은 우자와 지혜로울 지자는 이제 서로 대비가 되는 거죠. 공은 이제 높여 부르는 말이다. 수라는 것도 노인네, 영감, 할아버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공은 두 개 다 우공과 지수를 이름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비유적으로 어리석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은 지수는 아주 지혜로운 노인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우공과 이제 지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스토리를 보면 자, 중국에 이제 저도 잘 모릅니다. 태행산, 왕옥산 이런 것은 잘 모릅니다. 예, 그렇지만 이런 지명이나 고유명사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지명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태행산과 왕옥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두 산은 둘레가 700리가 된다. 굉장히 큰 산인데 그 두 산 사이에 북산이라는 곳에 우공이라는 분이 살고 계셨는데 그분이 연세가 90이에요. 90인데 이 태행산과 왕옥산의 둘레 사이에 있으니까 두 산이 가로막아서 돌아다녀야 하는데 불편한 거예요.
저 산 건너편에 가려면 700리길을 돌아서 가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90되는 할아버지가 자식들하고 언어합니다. 야, 불편해서 안 되겠다. 산을 저거 옮겨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순순히 예, 아버님 그렇게 하시죠. 근데 저 와이프는 아니 이 사람 영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산을 어떻게 옮겨. 나이도 젊은 사람이 아니보니 하니까. 그리고 그 산을 헛소 옮기는데 흙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흙은 저 멀리 발에만에 버리면 된다. 그런데 발에만에 흙을 한번 버리러 갔다 오는데 1년이 걸린답니다. 자, 어쨌든 그 얘기를 이렇게 친구 지수가 들으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만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공이 얘기가 나는 늙었지만 나에게는 자식도 있고 손자도 있다. 손자는 또 자식을 낳아 자자손손 대를 이어나 자기 아래에는 자자손손 사람이 끊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산은 더 높아지는 일은 없다. 산을 옮기면 땐만큼 산이 줄어들지 세월이 가면 이렇게 산이 자꾸 높아진다든지 살아 숨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없다. 그래서 언젠가는 평평하게 달려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겁이 나는 것이 이 태행산과 왕옥산에 사는 산신령 그리고 발해만에 사는 이게 바다 용왕님이 겁이 나는 거예요. 산을 옮기면 산신령이 이제 없어지겠죠. 자기의 거처를 잃게 되고 바다를 메어버리면 용왕님이 자기의 영역이 메꿔짐으로 이제 큰일 났다는 이거예요. 이 영감님의 아주 그 뜻이 아주 상당히 이거 확고한 것을 알고 겁이 나서 산신령과 바다의 신이 옥황상제에게 얘기합니다. 좀 제발 좀 말려주세요. 그러니까 옥황상제도 보니 이 유공이란 노인네의 이게 기세가 이게 도저히 꺾을 수 없다. 그래서 저기 정성에 우선 또 간복을 했다. 그래서 이제 거인족이 있는데 거인족 아들에게 이 두 산을 들어서 저 멀리 옮겨줘라. 그래서 하나는 삭동이라는 곳에 또 하나는 옥남에 이렇게 두었다. 그래서 평평해졌다 하는 것이죠. 이게 우공이산이라는 것의 스토리입니다. 자, 좀 황당하죠. 중국 사람들은 좀 황당한 면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과장한 것도 있고. 어쨌든 그렇지만은 이것을 후세 우리들은 지금까지 상당히 오래동안 2000년 가까이 이 스토리를 듣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동양 삼국 사람들은 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각자 받아들이면 어떻겠냐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아니, 산을 돌아서 가는데 불편하면 이사를 가면 되지. 그렇죠? 왜 산을 옮겨? 자기가 이사를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다른 고장의 필요성이 있어 가니까 이사를 가면 된다. 그러면 또 그러겠죠. 이 북산을 떠나지 못할, 피치 못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고. 또 그런 길은, 아니, 그리고 그게 불편하면 길만 만들면 되지. 왜 산을 통째로 옮기냐? 산을 안 옮긴다고 해서 못 가느냐? 산길을 만들면 되죠.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평탄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기가 힘들어서 산을 옮기겠다고 하니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은 유한한데 이 노인네는 90인데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은 이게 당대 못 이룰 것은 확실한데 자, 자자손손이 자식들이 꼭 할아버지 우리 5대 할아버지 10대 할아버지가 이런 산을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나도 꼭 해야 된다. 그렇게 동의를 해줄까요? 안 해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죠. 산은 더 높아지지 않지만은 자식들도 대대손손 자기의 뜻대로 따라주리라. 그거는 확신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산을 옮기다가 인생을 다 마치는 것도 그 자손들한테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그것도 생각도 저는 얼핏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는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스토리가 있다. 그리고 어떤 글자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이 자리입니다. 자, 글자를 좀 살펴보면 앞에서 이게 긴 꼬리 원숭이 우라고 했습니다. 자, 어리석을 우, 발음이 다 옵니다. 이것이 들어가면 이 글자만 알면 좋겠죠. 자, 이것이 착받침을 붙이면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긴 꼬리 원숭이의 특징은 암수가 이렇게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항상 같이 다닌다. 어쨌든 만난다. 예우를 한다. 그리고 어리석다. 자, 근데 이것은 상당히 괜찮은 원숭이는 상당히 고등동물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사람에 비하면
좀 어리석은 것이다. 아무래도. 그래서 어리석을 우입니다. 우문현당. 질문을 좀 어리석은 질문을 해도 답은 아주 현명하게 하는 걸 우문현답이라 하죠. 사람 이름을 붙이면 짝입니다. 왜냐하면 이 긴꼬리 원숭이도 사람처럼 남녀가 이렇게 부부가 짝을 이루어서 있다. 그래서 사람 이름을 붙이면 짝이다. 그래서 배우자 할 때도 이렇게 씁니다. 네. 인형을 할 때도 이렇게 씁니다. 뭐 흙으로 만드는 인형은 토우라고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집 면을 붙이면 머무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거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어떤 곳에 있는다는 것을 우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화, 이솝 우화 할 때도 이 우자를 씁니다. 근데 이 글자를 자세히 보면 우리가 1만 만자 숫자 그랬죠. 100, 1000, 만 할 때 만자와 닮았죠. 위에 초두만 붙이면 1만 만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외울 때는 1만 만을 생각하면 좀 쉽게 외울 수 있다. 아무래도 1만 만은 우리가 좀 자주 쓰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이 원숭이에서 어떤 모양을 닮았느냐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1만 만은 결과적으로 모양이 닮았지만 이 글자의 원천은 전갈이다. 알을 많이 낳는 전갈이다. 그렇게 해서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공변될 공, 우공이라고 했습니다. 자, 공적인 것이다. 우리가 소나무 할 때 나무를 붙이면 소나무입니다. 아니, 소나무를 얘기할 때 왜 공변될 공을 붙이느냐? 어떤 사람은 제가 읽은 어떤 책에는 소나무라는 것은 예로부터 중국이나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죠. 대부분 크고 화려하고 좋은 또는 공적인 그런 건물을 지을 때 많이 쓴다. 그래서 공변될 공이 들어갔다. 또 발음이 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송이를 한다. 송림, 소나무 숲이죠. 또 송사한다. 어떻게 억울한 일이 있어서 국가에 이렇게 자기 하소연하는 것을 송사한다. 그것도 좀 공적인 곳에 하소연한다 해서 송사한다. 소송을 건다 할 때 소송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기릴송, 머리 혈이 들어가면 기린다. 네, 이것은 찬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글자를 만듭니다. 자, 이제 옴길이 자가 있었습니다. 옴길이. 이 옴길이가 왜 이렇게 벼화와 만을 다가야 되느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런 글자를 보면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릅니다만, 자, 우선에 전역석자와 달월자와 고기 육자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달월이라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달의 모양이에요. 달의 모양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달의 모양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육달월이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육달월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를 나타내는 글자인데 달월자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달을 나타내는 글자, 하늘에 뜬 달과 고기를 나타내는 글자를 같은 글자로 씁니다. 한자로 쓴다. 그럼 왜 이것을 육달월이라 하느냐 하면 이 고기 육자가 있죠. 고기 육자를 이렇게 쓰면 육달월과 모양이 비슷하게 된다 이거예요. 지금 이 글자 자체는 다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좀 빨리 쓴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초서를 쓴다. 그러면 비슷해진다. 그래서 쓰다 보니까 이 모양이 비슷해졌다. 그래서 두 개 같은 이 글자를 가지고 달과 고기를 같이 뜻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달월인데 달월과 전역석의 관계를 보면 어떨까요? 획이 결국은 획이 두 개 이렇게 안에 있는 것이 달월이고 획이 하나가 있는 것이 전역석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옆으로 좀 눕혀서 이렇다 뿐이지 결국은 구조는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글자는 달보다 달월에서 획을 하나 더 뺐으니까 이것도 달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저녁이라는 뜻을 가졌다. 달이 뜨는 저녁이다. 그리고 이것이 육달월의 입장에서 보면 획이 하나 줄어든 고기다. 양이 좀 적은 고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전역석자가 저녁과 고기를 같이 뜻할 수 있다. 달월자가 달과 고기를 같이 뜻할 수 있다. 이거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쌓아놨다는 것은 고기를 많이 쌓아놨다는 얘기죠. 고기를 겹쳐놨다는 것은 고기가 많다. 그래서 만을 다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벼화와 고기를 가지고 왜 옮긴다고 하느냐. 그렇죠? 벼가 있고 고기가 있는데 왜 옮긴다고 하느냐. 자, 벼와 고기가 있으면 곡물과 고기가 있으면 무엇이 생각날까요? 옛날 사람들은 하늘에 제사 지는 제물을 생각한다. 그래서 하늘에 곡물과 고기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서 나에게 오는 재앙과 화를 저 멀리 옮기도록 해달라. 그렇게 해서 옮긴다. 그렇게 해석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고
저는 그 설을 따릅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것은 겹쳐 있다는 얘기죠. 겹쳐 있다. 벼가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삭이 이렇게 흔들거려서 막 겹치게 흔들거린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인다, 옮긴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이 전역석의 옛 글자, 고기육의 옛 글자도 또 닮았죠. 그래서 전역석과 달월은 달과 관련도 되고 고기하고도 관련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자, 오늘 우공이산, 이분이 현명한 분이었을까요? 무모한 분이었을까요? 네, 어쨌든 이런 고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